그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와 또 싸웠고 그 싸움은 어제의 싸움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으며 내일의 싸움도 똑같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남편에게 차가운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 차갑게 돌아서 버렸다.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언니가 틀렸다고 확신했으며 그래서 단호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점심때쯤엔 동네 슈퍼 주인 할아버지한테까지 짜증을 냈는데 할아버지가 천천히 계산을 하시는 것이 답답해서 인내심을 잃었고 빨리 좀 해달라는 말을 거칠게 내뱉었으며 할아버지의 놀란 표정을 보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완전한 전쟁터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매 순간이 치열한 전투였으며 모든 관계가 끝없는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나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아부었지만 정작 승리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48회를 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스스로를 정의의 전사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고 그 전사로서의 나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고쳐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이상한 사람들을 내 기준에 맞춰 바꾸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신성한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누구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고 세수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완고한 고집을 어떻게 꺾을 것인지를 궁리했으며 아침밥을 먹으면서는 남편의 답답한 무심함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를 계획했고 설거지를 하면서는 형제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구상했다. 시어머니의 고집, 남편의 무심함, 형제들의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이 내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구세주라고 착각했으며 그들을 바꾸지 못하면 내 인생도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도 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집스러웠으며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형제들은 여전히 이기적이었으며 대신 나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며 지쳐갔다.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깊게 패이기 시작했고 입꼬리는 점점 더 아래로 처져서 언제나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게 되었으며 어깨는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았고 몸은 늘 피곤했으며 마음은 언제나 분노와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집은 결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니었고 오히려 치열한 전선이었으며 매일 아침마다 나는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짜야 했고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지, 어떤 말을 해야 남편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형제들을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나는 스스로를 유능한 지휘관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의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감시했으며 그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즉각 개입해서 바로잡으려 했다. 하지만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승리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그저 끝없는 소모전만이 매일같이 반복될 뿐이었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갔으며 가족들도 점점 더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냉랭하고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모두가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날 저녁 골목 슈퍼 할아버지가 찢어진 5,000원짜리 지폐를 조심스럽게 테이프로 붙이시면서 천천히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것처럼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사람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바뀌면 그건 누군가가 고쳐낸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변화의 때가 도래한 것이며 마치 이 찢어진 지폐처럼 비록 완전하지 않고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었고 그것들의 가치는 외형의 온전함이 아니라 내재된 본질에 있다는 것이었으며 그 순간 내 가슴이 쿵하고 크게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할아버지의 그 짧지만 깊은 말씀이 마치 번개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강렬하게 울리며 파고들었다. 내가 평생 버리려고 애썼던 건 찢어진 지폐들이 아니었을까? 시어머니의 고집, 남편의 무심함, 형제들의 이기심, 그리고 결국엔 나 자신까지?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빈 노트를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에 썼다. 100일 동안 나는 아무도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 멈춤, 이해, 참회, 베풀.
4개의 단어가 내 100일을 만들었다. 아니, 내 남은 인생을 만들었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기적 같은 변화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모든 게 달라진 묘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풍경이 달라지는 마법 같은 100일의 기록이다. 100일 전에 나는 정말 피곤한 사람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누구랑 싸우게 될까였다. 시어머니 방 앞에 서면 심호흡을 3번씩 했다. 하지만 그 심호흡은 인내가 아니라 전투 준비였다. 싸우지 않기 위한 숨고르기가 아니라 더 강하게 싸우기 위한 준비 운동이었다. 81살의 시어머니는 완강하게 보청기 착용을 거부하셨는데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입 모양으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화가 거의 불가능했으며, 나는 그것을 보면서 매일같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고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았으며, 왜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는지, 왜 보청기 하나만 하시면 모든 것이 편해질 텐데 그것조차 거부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나는 그것을 순전히 무의미한 고집이라고 단정했으며 쓸데없는 자존심이고 비합리적인 완고함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매일같이 그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으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고 관계는 점점 더 냉랭해져만 갔다. 매일 아침 같은 말을 했다. 보청기 하시라고, 머리 감으시라고, 약 드시라고. 그리고 매일 같은 대답을 들었다. 됐다는 한마디. 그 말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왜 됐을까? 분명 안 됐는데? 보청기를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는데? 머리를 안 감으면 위생이 나쁜데? 약을 안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텅 빈 식탁에 혼자 남아 주먹을 쥐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안 들을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침 식탁은 전쟁터였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남편은 그저 묵묵히 밥만 먹었다. 나는 그 침묵이 싫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물었다. 남편은 무슨 말을 하냐고 되물었다. 나는 시어머니 보청기 좀 알아보자고, 우리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편은 응이라고만 대답했다. 그 무성의한 대답이 나를 폭발시켰다. 응이 뭐냐고 소리쳤다. 그게 대답이냐고 물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무슨 말을 더 하냐고 되물었다. 나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소리쳤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회사로 나가버렸다. 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신경 쓰고 챙기고 걱정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왜 변하지 않는 걸까? 나는 물을 틀었다. 그 소리에 내 울음소리가 묻혔다. 친정도 편할 곳이 아니었다. 휴대폰을 보면 단톡방 알림이 50개, 100개씩 쌓여 있었다. 오빠, 언니, 동생 모두가 엄마 병원 일로 서로를 비난했다. 누가 엄마를 병원에 모실 거냐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는 안 된다는 말, 내가 하면 된다는 말, 맨날 나만 시킨다는 말, 그럼 누가 하냐는 말, 끝없이 반복됐다. 나는 메시지를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제가 할게요 라고 쓰려다가 지웠다. 다 같이 부담하면 안 될까요? 라고 쓰려다가 또 지웠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형제들이 편하게 생각할 것 같았다.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하면 엄마가 힘드실 것 같았다. 나는 진퇴양난이었다. 결국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또 싸운다고 내가 그냥 하는 게 낫겠다고 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나도 일 있다고. 동생은 알면서도 말했다. 오빠랑 언니는 말이 안 통하니까, 엄마도 나를 좋아하시니까, 내가 제일 잘하니까. 잘한다는 게 칭찬이 아니라는 걸 동생은 몰랐을 것이다. 나는 전화를 끊고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차갑고 무정한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나만 떠안는 걸까? 나는 컴퓨터를 켰다. 엄마 병원 예약을 검색했다. 날짜를 확인하고 시간을 정했다. 예약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모레 병원 간다고. 형제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씩 남겼다. 나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날 밤이 최악이었다.
밤 10시에 남편이 퇴근했다. 나는 노트북으로 엄마 병원 예약을 하고 있었다. 남편이 아직 안 자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 병원 예약했다고 모레라고 말했다. 남편은 응이라고만 대답했다. 그 한마디가 나를 폭발시켰다. 응이 뭐냐고 물었다. 수고했다는 말인지 되물었다. 남편은 당연히 수고했다는 뜻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럼 그렇게 말하라고 소리쳤다. 응 한마디로 뭘 알아듣냐고 물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뭘 더 하냐고. 당신이 알아서 다 하는데 어쩌냐고. 나는 알아서 다 하게 만드는 게 당신이라고 소리쳤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편은 일어서며 말했다. 모르겠다고 매일 이런다고.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무릎을 껴안고 앉았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지쳤다는 것을?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전사였다. 정의로운 전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전사.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무도 바뀌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보청기를 거부했고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으며 형제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했다. 나만 지쳐갔다. 마음이 병들어갔다. 다음날 오후 나는 장을 보러 동네 슈퍼에 갔다. 작은 가게였다. 주인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혼자 운영하시는 곳이었다. 나는 라면과 우유를 계산대에 올렸다. 할아버지가 나를 보시더니 안색이 안 좋다고 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좀 피곤하다고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물건을 담으시며 물었다. 가족들이 말 안 듣냐고. 나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봤다. 어떻게 아셨을까? 할아버지는 보면 안다고 당신도 그랬다고 했다.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쓰다가 본인만 지쳤다고 말했다. 그리고 말했다.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라고. 바뀌면 고쳐진 게 아니라 그 사람 때가 온 거라고.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뀌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나는 지갑을 꺼내다 손을 멈췄다. 그때까지 전 뭘 하고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할아버지가 장바구니를 건네시며 말했다. 당신 마음이나 챙기라고. 남 고칠 시간에. 나는 슈퍼를 나와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바꾸려 한 건 그들이 아니라 내 불안이었다는 것을. 나는 불안했다.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무서웠다. 시어머니가 건강을 해칠까봐, 남편이 나를 떠날까봐, 형제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봐. 모든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 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지배였다. 그날 밤 나는 빈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첫 줄을 썼다. 100일 마음 연습.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나는 펜을 놓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정말 할 수 있을까? 100일 동안 아무도 바꾸지 않는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시도해보기로 했다. 지금처럼 살 수는 없었으니까. 첫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다짐했다. 오늘은 간섭하지 않는다고. 한 가지만. 시어머니 방 앞에서 평소처럼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전투 준비가 아니라 정말로 숨을 고르는 것이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아침 드시라고 말했다.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입을 열려다 멈췄다. 보청기 하시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다. 셋을 세고 숨을 고르고 다른 말을 했다. 잘 주무셨냐고. 시어머니는 보청기가 없어서 못 들었다. 나는 큰 종이와 굵은 펜을 꺼냈다. 천천히 글씨를 썼다. 잘 주무셨냐고. 시어머니가 읽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나에게도 물으셨다. 나는 다시 종이에 썼다. 저도 잘 잤다고. 오늘 날씨 좋다고.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셨다.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표정이 조금 풀렸다. 간섭하지 않으니 대화가 시작됐다. 아주 작고 소박한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후가 되어 나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먼지를 털었고 시어머니 옆에 살며시 앉아서 천천히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는데 젊은 시절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고 그 사진 속에는 아주 어린 시어머니가 갓난아기를 꼭 껴안고 홀로 서 계신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고 나는 큰 종이에 굵은 펜으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서 물었는데 이 사진은 언제 어디서 찍으신 것이냐고 여쭤보았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말없이 응시하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셨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여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남편이 군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셨고 당신은 그때 25의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26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은 군대에 가버렸고 친정은 너무나 멀리 있었으며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에게 매우 냉정하고 가혹했다고 하셨으며 매일 밤 아기를 안고 혼자 울면서 새벽까지 깨어 있었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으며 아플 때도 혼자 견뎌야 했고 힘들 때도 혼자 버텨야 했으며 그렇게 긴 시간을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는데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 세월의 무게로 흐려진 눈빛, 말씀하시는 동안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이 모든 것들이 처음으로 내 눈에 제대로 들어왔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깊고 오래된 상처였고 혼자서 견뎌온 수많은 시간들이 만들어낸 단단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연약한 보호막이었으며 나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완고하게 보청기를 거부하시는지, 왜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혼자 견디는 것이 왜 그렇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노트를 펼쳤다. 1일차 멈춘 것은 보청기 잔소리. 이해한 것은 혼자 견딘 시간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 감사한 것은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는 것. 그 자존심이 시어머니를 지켜왔다는 것. 이틀째 아침 나는 창가에 앉아 호흡을 10번 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작은 주문을 외웠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시어머니와 아침을 먹었다. 종이에 글씨를 써서 대화했다. 오늘 뭐 하실 거냐고 물었다. 시어머니가 답하셨다. 창가에 앉아 있겠다고. 햇볕이 좋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햇볕 좋은 곳에 앉아 계시면 제가 차 한 잔 갖다 드리겠다고.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다. 간섭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부드러워졌다.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는데 시계를 보니 6시쯤이었고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감자를 씻고 있었으며 남편이 조심스럽게 부엌 문턱에 서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와서는 어색하게 물었는데 혹시 도와줄 것이 없냐고 물었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감자를 떨어뜨릴 뻔했는데 남편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도무지 기억할 수가 없었고 어쩌면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나는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괜찮다고 거절하려다가 멈칫했고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상을 차리는 것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남편은 그래도 하겠다며 어색하지만 정성스럽게 그릇을 하나하나 나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말없이 함께 일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전혀 불편하거나 답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했으며 예전에는 이런 침묵이 나를 숨막히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고 그것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침묵이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담긴 침묵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남편이 반찬을 집으며 말했다. 맛있다고.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남편이 나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요즘 집이 편하다고. 예전엔 뭔가 긴장됐는데 요즘은 아니라고. 나는 젓가락을 놓고 남편을 봤다. 그리고 물었다. 긴장됐었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오면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싶어서 무서웠다고 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내가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남편이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괜찮다고, 요즘은 좋다고, 집에 오는 게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가 원했던 건 이것이었다. 따뜻한 집, 편안한 관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사흘째 밤 노트에 썼다.
멈춘 것은 남편에게 더 따뜻하게 말하라는 잔소리. 이해한 것은 남편의 무심함이 악의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 감사한 것은 그가 매일 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 나흘째 아침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창가에 앉았다. 햇볕이 따뜻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계셨다. 나는 종이에 글씨를 쓰지 않았다. 그냥 함께 앉아 있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나를 보셨다. 그리고 내 손을 잡으셨다. 따뜻한 손이었다.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다. 고맙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시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착하다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착하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5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호흡을 10번씩 했다. 그리고 작은 주문을 외웠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이 주문이 나를 침착하게 만들었다. 성급한 판단을 멈추게 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다. 밥 있냐고 물었다.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것이다. 좀 따뜻하게 말할 수 없냐고 소리쳤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멈췄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표현이 서툴 뿐이라고. 피곤할 때 먼저 찾는 집은 여기라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있다고 데워줄 테니 앉아있으라고. 남편이 나를 봤다. 놀란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밥을 데우고 반찬을 차렸다. 남편은 조용히 앉아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이었다. 남편이 물었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었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라고, 그냥이라고. 남편이 말했다. 요즘 좀 달라 보인다고. 편해 보인다고, 얼굴이. 나는 젓가락을 놓고 남편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고맙다고. 매일 여기 돌아와줘서. 남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표현은 서툴러도 마음은 전해졌다. 그날 밤 노트에 썼다. 5일차. 멈춘 것은 따뜻하게 말하라는 잔소리. 이해한 것은 남편의 무심함이 악의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 감사한 것은 그가 매일 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 10일째 되는 날 친정 단톡방이 또 시끄러웠다. 엄마 약값을 누가 낼 거냐는 얘기부터 이번 달 어렵다는 말, 제가 그냥 하라는 말, 맨날 나만 시키냐는 말.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제가 할게요. 지웠다. 다 같이 부담하면 안 될까요? 또 지웠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다. 내 몫은 엄마 보살핌. 남의 선택은 간섭하지 않기. 나는 컴퓨터를 켰다. 도시락 배달 후원 사이트를 찾았다. 신청 페이지를 열었다. 받는 분은 엄마 이름으로. 수량은 10개. 메시지는 엄마 덕에 제가 자랐다고. 신청 완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미소가 나왔다.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베풀므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단톡방에 짧게 썼다. 제 몫은 병원 모시는 거 하겠다고. 나머지는 형제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저는 빠지겠다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알림을 껐다. 휴대폰을 내려놨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남의 일에서 손을 떼니 내 일을 할 에너지가 생겼다. 그날 밤 노트에 적었다. 11차. 멈춘 것은 형제들 싸움 중재. 이해한 것은 내 몫만 하면 된다는 것. 감사한 것은 엄마 이름으로 10명이 따뜻한 저녁을 먹는다는 것. 20일이 지났다. 벽에 붙인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20개 그려졌다. 매일 밤 노트에 기록을 남겼다. 멈춤 한 가지, 이해 한 문장, 감사 한 가지. 처음엔 너무 힘들었다. 간섭하지 않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말을 삼키고 숨을 참고 3초를 세는 게 전쟁 같았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목소리가 들렸다. 말해야 한다고, 고쳐야 한다고,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대신 숨을 쉬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 변한 게 아니었다. 내가 보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고집이 자존심으로 보였다. 남편의 무심함이 서툰 표현으로 보였다. 형제들의 이기심이 각자의 사정으로 보였다. 20일일째 아침이었다.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반찬을 내게 건넸다. 이거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하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먼저 뭔가를 권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받았다. 시어머니가 웃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저녁엔 남편이 설거지를 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괜찮다고 자기도 좀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만 흐르는 편안한 침묵. 그게 좋았다. 휴대폰을 봤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도시락 고마워. 맛있게 먹었어? 눈가가 촉촉해졌다. 내가 직접 드린 게 아닌데도 마음은 전해졌다. 30일이 지났다. 한 달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뭐가 달라졌을까? 시어머니는 여전히 보청기를 하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적었다. 형제들은 여전히 싸웠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집이 전쟁터가 아니었다. 편안한 공간이었다. 사람들이 적이 아니었다. 함께 사는 가족이었다. 나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이었다. 며느리이고 아내이고 딸이었다. 40일째 동생을 만났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동생이 먼저 물었다. 요즘 왜 이러냐고. 단톡방도 안 보고 전화도 잘 안 받는다고. 바빠서라고 대답했다. 동생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냐고. 나는 커피잔을 들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피곤했나봐. 맨날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고 고치려고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통제하는 거였어. 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이상한 책 읽었냐고. 나는 웃었다. 책 아니라고, 그냥 깨달은 거라고. 그리고 동생에게 말했다. 너도 한번 해보라고. 아무것도 안 하기, 간섭 안 하기. 동생은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너 맨날 피곤하다고 하잖아. 그거 남 일에 에너지 다 쓰고 있어서야. 동생이 생각에 잠겼다.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다. 우리는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헤어졌다. 그날 밤 노트에 적었다. 41차. 멈춘 것은 동생에게 조언 강요하기. 이해한 것은 깨달음은 스스로 오는 것. 감사한 것은 동생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 50일째 밤이었다. 노트를 펼치려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깜짝 놀라 달려갔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다. 화장실 가시다 넘어지신 것이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시어머니가 화를 냈다. 됐다고, 혼자 일어나겠다고. 예전 같으면 우겨서라도 도왔을 것이다. 괜찮다고 하셔도 안 괜찮으니까라며 강제로.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다. 시어머니가 벽을 짚고 힘겹게 일어났다. 떨리는 손, 구부정한 허리. 보는 내 마음이 아팠지만 기다렸다.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자존심도 이해했다.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시어머니가 겨우 일어나 화장실로 가셨다. 문을 닫으시는 소리. 나는 복도에 서서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 팔 잡으시라고, 무거우시죠라고. 시어머니가 짜증 대신 작게 대답하셨다. 응이라고.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우리는 천천히 방까지 갔다. 침대에 누우시는 시어머니를 덮어드렸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깨우라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시며 작게 말씀하셨다. 미안하다고. 나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신 건 처음이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으셨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나왔다. 55일째 주말 오후였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았다. 말을 꺼냈다. 우리 요즘 괜찮은 것 같다고. 남편이 TV를 끄고 나를 봤다. 응, 좋다고 대답했다. 나는 남편을 보며 물었다. 예전엔 왜 맨날 싸웠을까? 남편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내가 당신을 바꾸려고 했던 것 같다고.
내 방식대로 살라고, 내 기준에 맞추라고. 남편이 나를 보더니 내 손을 잡았다. 자기도 미안하다고 했다. 표현을 잘 못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제는 안다고. 당신 방식을? 남편이 말했다. 요즘 집이 편하다고. 전쟁터 같지 않아서. 우리는 웃었다. 손을 잡은 채로. 바꾼 건 그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보는 방식이 바뀐 것이었다. 남편은 예전과 똑같았다. 말이 적고 표현이 서툴렀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그게 남편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60일이 지났다. 2달이었다. 나는 노트를 펼쳐 처음 페이지를 봤다. 100일 동안 나는 아무도 바꾸지 않기로 했다. 그 문장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아무도 바꾸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도 아름다운 일인 줄 몰랐다. 70일째가 되자 변화가 더 분명해졌다. 시어머니가 아침마다 나를 기다리셨다. 함께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는 게 일과가 됐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남편은 퇴근하면 먼저 물었다. 오늘 어땠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았다고. 남편이 말했다. 좋았으면 됐다고.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다. 형제들의 단톡방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알림을 끈 채로 살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확인했다. 내 몫인 병원 모시는 일만 했다. 나머지는 형제들이 알아서 했다. 그게 더 좋았다. 모두가 자기 몫을 찾아가고 있었다. 75일째 아침이었는데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거실로 나갔고, 그런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창가에 서 계셨고 손에는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들고 계셨으며, 나는 천천히 다가가서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보청기였고, 오래전에 구입했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그 보청기를 시어머니께서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것이었으며,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으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보시고는 어색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물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귀에 끼는 것이냐고, 사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그 순간 정말로 말문이 막혔고 가슴이 벅차올랐는데, 왜냐하면 7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보청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또 참았으며 그렇게 침묵을 지켰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스스로 당신의 의지로 당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먼저 그것을 가져오신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으며, 나는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세심하게 보청기를 시어머니의 귀에 끼워드렸고, 볼륨을 적절히 조절해드렸으며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시어머니께서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는데, 들린다고, 소리가 들린다고, 새소리가 들린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순간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경쾌하게 지저귀고 있었으며, 시어머니께서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셔서 창밖을 바라보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잃어버렸던 세상을 다시 찾은 사람 같았고,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오래되었다고,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조차 잊고 있었다고 하셨다. 시어머니께서 좋으시냐고 여쭤보니 응이라고 작게 대답하셨고, 한참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함께 서서 말없이 새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새소리가 아니라 변화의 소리였고, 이해의 소리였으며 사랑의 소리였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내 손을 꼭 잡으셨는데 그 손은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으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미안했다고, 그동안 고집을 부려서 미안했다고 하셨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 대답했고, 시어머니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넌 정말 착한 아이라고, 나한테 정말 잘해줬다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하셨으며, 나도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다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셨다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 그것은 75일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변화였지만 동시에 기적이 아니었고, 내가 억지로 바꾼 것이 전혀 아니었으며, 시어머니 스스로의 때가 온 것이었고, 시어머니께서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였으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였고 진정한 사랑이었다. 80일이 지나갔다. 나는 매일 감사일기를 썼다. 노트에 작은 것들을 적었다. 시어머니가 웃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남편이 손을 잡아줘서 감사하다고, 엄마가 건강하셔서 감사하다고, 동생이 전화해줘서 감사하다고. 작은 것들이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내 인생을 바꿨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불평이 줄어들었다. 불평이 줄어들자 행복이 늘어났다. 행복이 늘어나니까 사람들도 변했다. 아니, 내가 보는 방식이 변한 것이었다. 85일째 밤 시어머니가 독감으로 쓰러지셨다. 응급실로 모셨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 나는 손을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따뜻하다고 천천히 하시라고. 시어머니가 힘없이 물으셨다. 남편은 어디 있냐고. 오고 있다고, 곧 온다고 대답했다. 나는 초조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을 것이다. 왜 이렇게 늦냐고, 빨리 와야 하는데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차분히 손만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호흡이 안정되는 게 느껴졌다. 남편이 급히 들어왔다. 엄마를 부르며 달려왔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괜찮다고, 독감이라고. 남편이 안도하며 말했다. 다행이라고. 남편이 반대편에 앉았다. 우리 셋은 조용히 있었다. 남편이 나에게 고맙다고 했다. 엄마 잘 돌봐줘서.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번갈아 보셨다. 약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요즘 좋아 보인다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누구도 거창하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덜 아팠다. 90일째 엄마를 만났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요즘 안 온다고. 바빴다고 대답했다. 엄마가 물으셨다. 형제들이랑은 어떻게 됐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안 싸운다고, 내가 빠졌다고. 엄마가 놀라셨다. 빠지다니 왜 그러냐고. 나는 말씀드렸다. 엄마 전 제 몫만 할 거라고. 형제들 일은 형제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엄마가 나를 한참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너 많이 컸다고. 예전 같으면 다 떠안고 끙끙댔을 텐데 이제 놓는 법을 배웠다고. 엄마가 나를 안으셨다. 고생했다고, 우리 딸. 이제 좀 쉬라고. 내 인생 살라고.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95일째 동생과 다시 카페에서 만났다. 동생이 말했다. 자기도 해봤다고. 뭘 했냐고 물었더니 내가 말한 거라고 했다. 간섭 안 하기. 어떠냐고 물었다. 이상하다고 했다. 시간이 남는다고. 근데 좀 후련하다고. 남 일에서 손 떼니까. 동생이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고. 사람은 안 바뀌는데 계속 바꾸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라고. 나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맞다고, 바꾸는 건 나라고. 남들은 그냥 두는 거라고. 그대로. 우리는 웃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다. 98일째 밤이었다. 나는 노트를 펼쳐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다. 멈춤, 이해, 참회, 베풀. 매일 기록한 문장들이 내 인생을 바꿨다. 아니, 내 시선을 바꿨다. 세상은 그대로였다. 사람들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가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집이 세셨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게 자존심이라는 걸 알았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적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게 서툰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 형제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게 각자의 사정이라는 걸 알았다. 99일째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천천히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나는 이 순간을 느꼈다. 살아있다는 것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 방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들어가서 말했다. 잘 주무셨냐고. 시어머니가 보청기를 끼고 계셨다. 잘 잤다고 대답하셨다. 우리는 함께 창가에 앉았다. 해가 떠오르는 걸 함께 봤다. 남편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나는 커피를 내렸다. 남편에게 건넸다. 남편이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웃었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셨다.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다. 드디어 100일째 아침이 찾아왔고 나는 벽에 붙여놓은 달력을 보면서 마지막 100번째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으며
그 동그라미를 그리는 내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떨림이 아니라 벅찬 감격이었고 나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으며 맨 첫 페이지를 다시 읽어보았는데 100일 동안 나는 아무도 바꾸지 않기로 했다는 그 문장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고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철학이 되었으며 100일차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았었는데 사랑은 무언가를 고쳐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두면서 함께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고 내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적었다. 아침 식탁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내가 함께 둘러앉아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100일간의 인내와 이해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같은 평화였고 전쟁터였던 이 식탁이 이제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으며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공간이 되었다. 시어머니께서는 보청기를 통해 우리의 대화를 또렷하게 들으시면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는데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고 햇살이 따뜻하고 아름답다고 하셨으며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오랜만에 셋이서 함께 공원을 걸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좋겠다고 꼭 함께 가자고 대답했으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는데 그것은 억지로 지어낸 웃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순수한 웃음이었고 별것 아닌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와 존중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으며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100일 동안 찾아 헤매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으며 사랑의 본질이었다. 오후가 되어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도시락 배달 후원 사이트를 열었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50개를 신청하기로 결심했으며 메시지란에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았었는데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듯이 오늘 이 도시락을 받는 누군가의 저녁 시간도 따뜻하게 자라날 것이며 그 따뜻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렇게 사랑은 계속해서 순환하고 확장될 것이라고 썼으며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베풀미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장을 보기 위해 골목 슈퍼로 향했고 할아버지께서 여전히 계산대에 앉아 계셨는데 나를 보시더니 반갑게 미소 지으셨으며 나는 평소처럼 라면과 우유를 계산대에 올렸고 할아버지께서 물건을 천천히 담으시면서 나를 자세히 바라보시며 물으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셨다. 나는 진심으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는데 정말 좋다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좋아졌다고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말씀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는데 그럴 줄 알았다고 눈빛이 달라졌고 표정이 많이 밝아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 보인다고 하셨고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그 짧은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말씀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꾼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꾼 것이며 내가 한 일은 단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일깨워준 것뿐이고 진짜 변화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셨으며 나는 그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슈퍼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하얀 구름들이 천천히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렇게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게 정말 깊게 숨을 들이쉬었는데 공기가 달콤하고 상쾌했으며 살아있다는 것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온몸으로 느꼈고 내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올랐으며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고 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았다.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정말로 단 한 사람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으며 통제하려 들지 않았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것이 변화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스스로 보청기를 착용하기로 결심하셨으며 남편은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었고 형제들은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을 스스로 찾아서 실천하게 되었으며 엄마는 매일 따뜻한 도시락을 받으시게 되었고 동생은 간섭을 멈추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외적인 변화들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고 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했으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관점이 혁명적으로 달라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180도 전환되었으며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쓰는 강박적인 전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안간힘을 쓰던 독재적인 지휘관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개성과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하려는 이해심 깊은 가족 구성원이 되었으며 이것이야말로 100일 동안의 여정이 내게 안겨준 가장 귀중하고 값진 선물이었다. 이제 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다. 사랑이란 무언가를 고치고 개선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내 기준과 잣대에 맞춰 타인을 바꾸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장점과 단점을 모두 포함해서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들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것이고 그들이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며 무엇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그토록 완고해 보였던 고집도 남편의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무심함도 형제들의 이기적으로 보였던 태도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 각자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였고 그들만이 경험한 고통과 상처의 결과물이었으며 내가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깊은 두려움과 불안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바꿀 수도 없었고 바꿀 권리도 없었으며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이었고 그들이 겪어온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만으로도 단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한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보는 풍경은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깊어졌으며 나 자신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고 평화로워졌으며 자유로워졌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였고 진정한 성장이었으며 진정한 사랑이었다. 100일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간 지금도 나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노트를 펼쳐서 정성스럽게 기록을 남기는데 멈춤 한 가지를 적고 이해한 것 한 문장을 쓰며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되새기는 이 작은 의식이 이제는 완전한 습관이 되었고 마치 매일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었으며 이 작은 습관이 내 삶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고 매일매일을 더욱 의미 있고 감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어제 저녁 식사 시간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내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당신에게 너무나 잘해준다고 당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셨고 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렸으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누었는데 그 미소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었고 과거의 모든 갈등과 오해가 완전히 녹아내린 순수한 애정이 흐르고 있었다. 어젯밤에는 남편이 먼저 내 손을 부드럽게 잡더니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었고 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나도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대답했으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 편안하게 잠들었는데 그것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고 악몽도 없었으며 불안도 없었고 그저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만이 가득했으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의 손이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순간 나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아침에는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동생이 말하기를 요즘 정말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인생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나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당신만의 길을 가라고 응원했으며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따뜻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100일 전의 나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처참한 전쟁터에서 살고 있었고 매일같이 끝없는 전투를 벌였으며 매일같이 패배했고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깊이 지쳐 있었으며 상처받고 외로웠고 고립되어 있었으며 세상 모든 것이 적으로 보였고 모든 관계가 부담이었으며 집에 돌아오는 것조차 두려웠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며 나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르고 이제 집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으며 가족은 더 이상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고 나는 마침내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평화를 찾았으며 그 평화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있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찾아온 깊은 평화는 거창하고 극적인 변화에서 온 것이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가장 작고 소박한 멈춤에서 시작되었으며 내가 평생 해오던 간섭하는 습관을 멈추었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던 것을 멈추었으며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던 강박을 완전히 내려놓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것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였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였으며 그들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기였고 조건 없이 사랑하기였으며 그들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함께 걸어가기였고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으며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고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으며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혹시 나처럼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같이 가족들과 싸우느라 지쳐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데 제발 나처럼 시작해보시라.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바꾸지 않기로 결심하시라. 간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통제하지 않기로 다짐하시라. 대신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시라.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라.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시라.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며 약속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이고 한치도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사람들도 여전히 그대로일 것이고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지만 당신이 바라보는 풍경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질 것이며 당신의 시선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며 마음이 변할 것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며 전쟁터처럼 느껴지던 집이 따뜻한 쉼터로 변할 것이고 적처럼 느껴지던 가족들이 소중한 동반자로 보일 것이며 견딜 수 없는 고통처럼 느껴지던 관계들이 감사하고 축복받은 사랑으로 느껴질 것이고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노트를 펼치고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며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쓰는데 오늘 내가 멈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오늘 내가 이해하게 된 것은 무엇인지를 적으며 오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되새기는데 이 작은 의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마법 같은 힘이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진실이었고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으며 가장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고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을 뿐이며 복잡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 놓치고 있었을 뿐이고 이제 나는 그것을 다시 찾았으며 매일 실천하고 있고 그것이 내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고 있다. 사랑은 결코 누군가를 내 기준에 맞춰 바꾸는 것이 아니며 내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내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오히려 그 정반대인데 사랑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용하는 것이며 그들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옆에서 조용히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그들이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주되 억지로 일으켜 세우지 않는 것이며 그들이 슬플 때 곁에 있어 주되 강제로 웃게 만들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되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며 무엇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저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한없이 따뜻하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이고 본질이며 내가 100일 동안 배우고 깨달은 가장 귀중한 지혜이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보는 풍경은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법이고 기적이며 이것이 내가 100일간의 여정을 통해 발견한 삶의 가장 깊고 소중한 지혜였고 이제 나는 매일매일 이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